초음파라는 검사가 갑상선에 대해서는 가장 좋고 정확한 검사지만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다시 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맹점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예,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이제 많은 경우에 옆절제를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세요. 약 먹어야 되나요?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거 저 밥만 떴으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갑상선 호르몬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처럼 뭐 없어져도 내 생존에 문제가 없는 호르몬이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은 모든 척추동물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대사 호르몬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또 넓은 범위긴 하지만 정상 범위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갑상선을 반을 떴을 때 나머지 반을 가지고 재기능을 할지 말지는 수술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수술 후에 피검사를 해봤는데 갑상선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졌다. 그럼 호르몬을 보충하셔야죠. 합성되어 있는 미량의 그 정해져 있는 호르몬을 약 반죽 안에 녹여놓은 거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약이겠지만 정확하게는 합성 호르몬을 보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장으로 흡수시켜서 혈류로 보내는 것이죠. 내가 만들지를 못하니까. 충분한 양을 만들면 안 먹을 거고 충분하지 않으면 보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만 띄었는데 어떤 분은 피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 기능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드시던 호르몬도 줄여서 끊을 수 있으면 끊어드리는 게 맞고요. 근데 호르몬을 드셨는데 갑상선 기능이 정상 범위 중에서 중하위권 정도 나와요. 그럼 이분은 그 드시던 호르몬 용량을 낮춰보면 더 내려가겠죠. 정상 아래로 내려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는 것이라서 그럼 어떤 분은 계속 드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수술 직후부터 그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르몬을 바로 끊거나 아예 처음부터 처방 안 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수술 범위는 같을지언정 나의 갑상선 기능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는 오롯이 내 몫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은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할 때 다 뛴 분들한테 해당이 되거든요. 전절제를 다 했는데 부갑상선 기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칼슘을 보충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것도 전혀 보충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고요. 수술을 아무리 꼼꼼하게 잘 해놔도 사실 부갑상선이 갑상선 내기퉁에 4개가 있다고는 하지만 위치가 정말 제각각이거든요. 그거 붙어있는 혈관의 모양도 또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불가피하게 칼슘과 비타민 D를 드셔야 되는데요. 그 경우에 또 대부분은 정상으로 회복되시는데 회복되시는 시기도 2주 만에 회복되는 분, 한 달 만에 회복되는 분, 2, 3개월씩 걸리는 분,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면 이게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계속 활성화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해야만 되는 경우까지, 물론 마지막 경우는 드물지만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수술 후에 다른 환자와 비교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라프 유전자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검사인데요. 우리가 유전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대를 물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유전자를 통해서 대물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암의 발병과 관여가 되는 사실 여러 가지 암과 관련이 있는데요. 비라프 유전자는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특정 서열에서 생기면 암이 생기는 것에 관여를 하는데 갑상선암에서 특별히 그 연관성이 높아가지고 특히 대한민국 인구군에서는 갑상선 유담 환자들 다 돌이켜서 보면은 60% 가까운 또 거의 70% 육박하는 그런 많은 환자분들이 그 비라프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보이는 갑상선 유담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데 추가로 도움이 되는 유전자 검사인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대를 물려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암세포 자체, 즉 검사하려는 세포 검체 자체에서 이 돌연변이가 있나를 보는 검사인 거거든요. 내 몸에 체세포에 있는 거를 본 게 아니고 검체에서 그게 암인지 아닌지 판별하려고 고세포를 가지고 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냥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검사 정도다. 이것은
대를 물리는 유전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암 자체가 유전성이 매우 적습니다. 즉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연히 걸리는 암이지 대를 물려서 내가 갑상선암이 있으니까 또 내 자식도 갑상선암에 걸리나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데이터인데 수십 년 데이터를 모아서 봤을 때 한 8% 정도가 가족성이 의심된다. 그러면 어떤 암에서 8%만 유전성이 있다 그러면 92%는 그냥 우연히 걸린 거잖아요. 그 유전성이 그 병 자체가 그냥 유전성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갑상선 유도암이니까 나도 갑상선 유도암일까봐 아이들도 막 어렸을 때부터 검진을 하겠다라고 하실 필요는 보통 없고요. 그거가 그 암 자체도 빨리 발병하고 위험한 갑상선 수질암 같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갑상선 유도암이나 또 갑상선 여포성 종양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첫 번째 가족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서로 내 가족 중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해도 너무 서둘러서 조기 검진을 가족들에게 권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먹는다고 해서 암이 더 잘 걸린다거나 또는 무서운 암에 걸린다거나는 전혀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무관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권하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드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원소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요드 여러분 쓰시는 소독제에 들은 게 요드잖아요. 세포 독성이 있거든요. 요드 자체가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은 그 요드를 갖다가 써야 되는 갑상선이 주로 요드를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요드를 먹어서 갑상선에 여러 가지 결절이 생기거나 할 수는 있다. 근데 다만 그 결절이 곧 암을 의미하는 거랑 동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드를 가지고 너무 수술을 했으니까 또는 너무 많이 먹으면 나쁘니까 정도로 이렇게 일반화해가지고 무조건 수술에 요드를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많은 경우에 그 오해는 갑상선을 다 뗀 다음에 방사성 동요원소를 먹을 때 동요원소 치료 효과를 높이려고 정상 요도를 제한을 잠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대 해석하셔가지고 병원에서 내과 선생님이 나 치료할 때 요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를 쭉 이제 소위 인구에 회자되다 보니 이런 카페 같은 데 올라오다 보니까 갑상선암 환자분들은 일괄적으로 나 그럼 요도 먹으면 안 되나 봐 이렇게 확대하시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드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요드도 중요한 원소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자제하시라는 뜻으로만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갑상선암이 젊은 여성한테 많다 보니 실제로 임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 상태에서 갑상선 결절이 진단되거나 또 갑상선암이 진단된 분들을 보거든요. 아마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임상 현장에서는 많은 이제 그런 환자분들 보게 됩니다.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에 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임신 같은 거를 하면 같이 혹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서두르거나 임신보다 환자 본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더 우선으로 두어서 치료를 권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갑상선암은 여성 호르몬 계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종류의 암은 아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진단받았다고 해서 치료를 서두르실 필요가 없고요. 갑상선암의 특성상 충분히 자연분만 아이 잘 낳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모유 수유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수술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임신 중에 갑상선암이 진단됐다고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 오히려 천천히 자라는 암이니까 아이 잘 낳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경과관찰하고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빨리 자랄까 봐 무서워서 초음파를 보시는데 산전 진찰로 맨날 초음파 보시잖아요. 초음파 자체는 인체에 무해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갑상선 자체를 초음파를 보면서 추적 관찰하는 거면 충분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독한 약을 먹어야 되거나 치료 경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있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추적 관찰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의사들과 상담하시면서 경과 관찰하고 나서 분만 후에
수술이 만약에 필요한 상태시라면 그때 받으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갑상선 관련돼서 암이다, 혹이 있다 이렇게 진단받아서 오시는 환자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선 갑상선 암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사망까지는 아니다.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나의 여생을 잘못돼서 고생해서 사망하거나 할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전제로 판단을 하시면 조급한 결정을 좀 안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초음파라는 검사가 굉장히 주관적인 검사, 갑상선에 대해서는 가장 좋고 정확한 검사지만 주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경험이 좀 더 많은 이런 3차 의료기관에서 영상학과 교수를 통해서 꼼꼼하게 다시 판단을 해서 정말 정확하게 지켜봐도 되는가 수술해도 되는가를 2차, 3차 판단을 한 후에는 정확한 이제 상담 후에 이제 지켜볼지 수술할지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초음파를 다시 보시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검사들은 반복할 이유가 없지만 초음파는 재현성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다른 의사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나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2번, 3번 보고 결정을 내렸다면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판단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랑 CT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MRI나 CT는 기계 장비 안에 들어가서 2mm, 3mm 정도의 컷으로 촘촘하게 찍어서 컴퓨터로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재현성이 있죠. 판독만 다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영상학과 교수가 꼼꼼하게 그 영상을 다시 보고 다른 판독을 내릴 수도 있겠죠. 초음파는 문제가 뭐냐면 스트리밍 찍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청진기 들고 있는 의사처럼 그 프로브를 들고 있는 의사가 그 시간에 움직인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본인이 생각해서 중요하다는 스틸컷 몇 가지를 영상에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CD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프로브를 움직이면서 스트리밍으로 본 의사 본인만이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놓친 채로 넘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CT, MRI 같은 객관성과 재현성이 있는 검사와 달리 초음파가 갑상선에 제일 좋은 검사인데 최대 맹점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옮겨서 다른 의사의 2차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랬을 때 초음파를 다시 보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